네. 안녕하세요. 박병찬입니다. 자, 5월 가정의 달이고요. 여러분들 가정의 달에 부모님, 자녀분들 챙길 사람 많죠. 섭섭함 없도록 잘 챙기시고, 이렇게 챙기다 보면은 항상 챙기는 사람이 좀 외롭죠. 힘들기도 하고, 복 받을 겁니다. 네, 열심히 챙기시고. 자, 오늘 방송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내 집 마련과 갈아타기 필승의 대원칙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한번 대화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부제목은 부동산 한 번의 실수와 평생의 후회. 이 주제를 정한 것은요, 제가 최근에 좀 상담을 하면서 질문을 듣지 않습니까? 질문을 딱 들었을 때, 야, 이거 참 큰일이구나. 뭐가 제일 큰일이냐면은,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무언가를 누군가한테 가리키는 분들은 아실 텐데, 질문 내용을 딱 들으면 바로 감이 와요. 이분이 수준이 어느 정도이고, 이분이 지금 이 상담이 도움이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왜냐면은 너무 기본기가 너무 없고, 기본기도 없는 것도 문제인데, 경험도 없고, 이 내면이 너무 심약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팔랑귀에. 그런 분들은 사실 좀 죄송하지만 상담이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상담을 하고 나서도 혼자 이상한 식으로 해석합니다. 너무 많이 봐요. 그래서 질문을 딱 들었을 때, 참 큰일 났구나 하는 분들을 자꾸 만나요. 이 기초적인 것도 파악을 못 하시다 보니까 일단은 큰 실수가 나올 수가 있는데, 여기 경험해 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부동산 실수는 가정이 초토화날 수도 있고, 부동산 때문에 이혼을 한다든지, 가족들끼리 원수가 된다든지, 많이 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남편과 아내분이 왔는데, 두 분 중에 한 분은 무언가를 사야 된다는 입장이고, 한 분은 앞으로 많이 빠질 거니까 사면 안 된다는 입장, 이렇게 상반되는 입장으로 오셨을 때, 많이 오세요, 그렇게. 오셨을 때가 문제인데, 제가 그 말씀을 꼭 드립니다. 이렇게 다투시면서 무언가를 해서 돈을 버시더라도 결국 계속 싸운다. 그리고 이렇게 다투면서 무언가를 샀는데 만약에 떨어진다면은 두 분 헤어지신다. 그래서 이 한 번의 실수가 평생의 후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고, 또 오신 분들의 상담 내용을 들어보면은 80년대, 90년대 얘기부터 꺼내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왜 꺼낼까요,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자기가 후회되는 선택부터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너무 많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 번 잘못 사서 완전히 망가지는 기획부동산 가서 땅을 산다든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선은 오늘의 강의, 오늘의 레슨은 실수를 줄이는 게 가장 우선적인 내용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실수를 그러면 피하면서 어떻게 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는가, 이건 두 번째 미션인데, 얘기 잘 들어보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얘기를 들었는데도 내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려냐면은, 내가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을 정도로 초보자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함부로 무언가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 남들이 한 번, 두 번 검토할 때 9번, 10번을 검토하시고, 그 검토하다가 무언가를 못 살지언정 일단 실수가 나오시면 안 되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오늘 내용은 상담을 하면서 참 제가 답답하게 느꼈던 내용들을 토대로 가장 기초적인 베이직한 얘기지만, 이게 용산, 전매금지, 자꾸 이렇게 어떤 이슈가 나올 때 이슈를 따라가는 공부보다, 이런 기본도 안 돼 있는 분들이 자꾸 이슈를 쫓아가시다 보면은 정말 모래 위에 집 짓는 격입니다. 네. 그러니까 가장 혼란스러울수록 가장 기본기를 다지세요. 그리고 사실 이러한 기본기는 2012년, 13년 이전에 시장이 정말 얼어붙을 때 이런 기본기를 갖춰놨어야지만, 이렇게 시장이 펄펄 끓을 때 내가 정말 이 필드 나가서 현장에서 뛰어다닐 수가 있는 것인데, 안타깝지만 이제 항상 우리가 무언가 달궈지고 많이 올라야지만 정신 차리고 밖에 나가서 공부를 시작하다 보니까 항상 이 텀이 늦으신 거예요. 타임이 계속 엇박자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이런 공부는 남들이 관심 없을 때 공부를 해놔야 되는 것이고, 관심을 갖기 시작할 때는 이런 공부가 아니라 현장에 나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다 거꾸로 하는 것이죠. 뜨거워지면 공부를 시작한단 말이죠. 언제 현장 나갑니까? 그분 현장 나타나면 다 오르고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했습니다만 지금 굉장히 늦은 건 사실 맞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못 볼지언정 실수는 하지 말자. 이게 제일 중요한 오늘의 키워드고, 더 나아가서 실수를 피할 줄 아는 상태에서 한번 성공해보자.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갔으면 좋겠고, 이 얘기 다 끝나면은 잠깐 쉬었다가 용산 얘기 좀 해드리겠습니다. 댓글에 용산 얘기가 너무 많이 올라와서 그 얘기 잠깐 해드릴 겁니다. 일단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부동산 선택의 실수 줄이는 법. 네. 자, 한 번의 실수로 평생을 후회한다. 자, 봅시다. 이거 전에 한번 했던 내용인데요. 부동산 실수를 줄이시려면 가장 1순위 필요한 내용이 뭐냐면 서열을 이해하라. 서열. 우리 대학 입시에도 서열이 있죠. 뭐 중학교, 고등학교도 서열이 있겠고 모든 게 다 서열이 있고 군대 계급도 서열이죠. 수직적인 서열이 있는데 이 서열을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질문을 하시는데 와, 이거를 이해 못하니까 상담 시간 30분 안에 이게 안 끝나는 거예요, 자꾸요. 이게 너무, 이 기초가 너무 없으시니까 말씀을 드려도 이해를 못 하시는 거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해도 되냐고 물어보러 오셨는데 다행히 그분이 무언가를 하시기 전에 오셔서 확인을 받아서 제재를 가해드렸습니다만은 또 어떤 분들은 이미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르고 와서 내가 이 한 행동이 어떻습니까? 라고 확인받으러 오시는데 참 늦죠. 가급적 좀 전에 오시기 바라는데요. 이 서열을 보겠습니다. 자, 문제 좀 풀까요? 문제. A 부동산과 B 부동산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구입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A 부동산은 2019년식이고요. B는 2017년식. 연식이 비슷하네요. A는 세대수가 2300세대, B는 1700세대. 둘 다 뭐 대단지네요. 둘 다 30평대고 A는 13억 5천, B는 13억 8천. 가격도 비슷하네요. 전세는 A가 6억 5천, B는 6억 3천. 만약에 전세를 안고서 투자하신다면은 A는 7억, B는 7억 5천. 아파트와 주상복합 차이네요. 자, 여러분은 무엇을 사시겠습니까? 이 부동산 중에서 A와 B 중에 무엇을 사시겠습니까? B가 많으시고, 네, 여러분 이제 B를 많이 선택하셨는데 도대체 뭘 보고 B를 선택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어디에 있는 건지 알고 B를 막 외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문제가 다 공개가 아직 안 됐죠, 그쵸? A 부동산의 위치와 B 부동산의 위치를 보겠습니다. A 부동산은 용인 성복동의 롯데캐슬입니다. 용인 성복동의 롯데캐슬이고 B는 영등포 신길 레미안입니다. 뭐 사시겠습니까 이제? 아까 전에 여러분이 B를 선택하신 이유는 주상복합대 아파트에서 선택하셨다면은 지금 B를 선택하신 이유는 뭡니까? 그 기준이 뭡니까? 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은 지역적인 서열. 쉽죠? 엄청 쉽죠? 그런데 야, 이거를 몰라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여기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이거 구분 못 하시는 분도 많이 오세요. 큰일 나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매매가가 충돌이 올 때는 유사 매매 가격이 비슷하다면은 서울이 낫죠. 뭐 정확한 표현으로는 서울이 낫다라는 말은 좀 이렇게 너무 광범위한 얘기이기도 하고 용인 성복동보다는 영등포 신길이 낫다. 뭐 이게 좀 더 말은 길지만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A 부동산과 B 부동산이 있습니다. 둘 다 아파트네요. A랑 B랑 둘 다 아파트고 연식도 비슷하네요. 연식도 비슷하고 세대수도 비슷하네요. 다 비슷하네요. 비슷하고 면적도 같고 매매가는 좀 차이가 있네요. 매매가는 A는 7억 8천, 전세가는 A가 좀 높고 투자 금액은 3억 5천, 3억 5천 같네요. 자, 뭐 이사하시겠습니까? 어딘지 볼게요, 일단. 자, 어딘지 보겠습니다. A 부동산은 서대문구, 서울시 서대문구 독립문 극동 아파트고요. B는 용인 마북동에 있는 3호 아파트입니다. 용인 마북동의 3호 아파트는 참고로 이제 구성 역세권 근처이다 보니까 GTX 호재 뭐 이런 것들 이슈를 받고 있는 곳입니다. 뭐 최근 한 1년 반 동안 참 많이 오른 곳이기도 하고요. 여러분은 무엇을 구입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제 위치가 공개됐는데 A가 많이 나오네요. A. 자, 이번에 어떤 이 두 아파트의 서열을 나누는 기준에 있어서 투자 금액이 비슷하다면, 자, 투자 금액이 비슷하다면 유사 투자 금액이라면은 서울이 낫다라는 겁니다.
우리 1번 첫 번째 문제는 유사 매매 금액이라면은 서울의 입지를 지니고 있는 곳이 낫고, 이 두 번째 보시는 사례는 투자 금액이 유사할 경우에는 서울이 입지적으로 더 우수하기 때문에 A를 택하는 게 원칙적으로는 맞다. 이렇게 보는 건데, 용인을 막 이게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용인에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용인과 서울을 비교하는 질문을 제가 최근에 많이 받아서 제가 이거 사례를 잡은 겁니다. 용인의 아파트를 살까요? 아니면은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었는데 제가 그분께 여쭤봤어요. 그러면 그 돈으로 혹시 서울에도 살 수 있는 아파트가 있는 거를 아시나요? 여쭤보니까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모른다는 소리죠. 가만히 있는다는 말은.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함에 있어서는 같은 매매 금액이라면, 1번 문제에서 같은 매매 금액이라면 요 유사한 매매 금액의 부동산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보는 그 가장 기본적인 건데, 그 찾아보는 습관이 있으셔야 되고, 내가 전세를 안고 무언가를 사시겠다면 내가 지금 관심 갖고 있는 그 부동산이 들어가는 투자 금액과 유사한 돈으로 다른 곳에, 조금 더 좋은 곳에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시는 습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다들 그게 하나도 없이 그냥 자기가 관심 가진 거 하나 딱 들고 와서 나 이거 살까요? 라고 물으시는데, 물론 이제 자기 돈이니까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게 너무 자기 돈이지만 너무 무책임한 자산운용이 아닐까요? 어렵게 모은 돈을 큰맘 먹고 이제 무언가 부동산 하나 마련하시려고 하시는데 하나도 귀한 돈처럼 여기시는 행동이 없어. 남의 돈을 운영해서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은데 알아볼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계기도 웃겨요. 그냥 내가 옛날에 살았던 동네 그래도 알아봤다는 거고, 지금 살고 있는 곳 그건 아니죠. 내가 투자하는 물건과 내가 살고 있는 곳 꼭 가까워야 됩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서열을 이해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초보자분들은 서열을 이해하는 건 고사하고 어떤 준비나 행동 자체를 귀찮아 하시는 건지 바빠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너무 좀 그러면 안 돼. 이게 나의 전부고 이게 잘못되면 그렇게 안일하게 대충 봐서 이거 살까요? 라고 안 묻거든요, 사람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답답해요, 그게. 왜 그러실까? 이해가 잘 안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문제네요. A 부동산과 B 부동산이 있습니다. 뭘 살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구입하시겠습니까? A 부동산은 B랑 둘 다 아파트고요. 연식이 하나는 2017년, B는 2002년이에요. 일단은 15년 차 연식 차이가 나네요. A는 신급, B는 구축. A는 198세대고요. B는 5100세대예요. 둘 다 33평 똑같고요. 매매가는 A가 조금 더 높고요. 전세도 좀 높아서 투자 금액도 A가 큰 건 아니지만 한 8천만 원 정도는 더 들어가네요. 여러분은 A와 B 중에 무엇을 사시겠습니까? 이제 좀 답이 갈리네요. 자, 이거는 뭐죠? 연식에서는 A가 이겼고 세대수는 B가 이겼어요. 장군 멍군 친 거예요. 서로 한 대씩 주고받은 거예요. 한 대 치고 한 대 맞은 거예요. 자,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1번, 2번 문제는 누가 봐도 딱 서열이 기울어져 있어요. 서열이 딱 기울어져 있어요. 근데 지금부터 이거 뭐가 피장파장 장군 멍군 나오니까 답이 막 A, B가 엇갈리는 건데, 자, 보세요. 저는 예전부터 제가 이 어떤 그 고민을 한다든지 스트레스를 최대한 줄이면서 현명한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스트레스를 최소화시키면서 좋은 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헷갈릴 땐 말이죠. 극단적인 비교를 하시면은 답이 좀 빨리 나와요. 헷갈릴 때는 지금 요 애매한 상황에서의 비교보다도 아주 극단적인 비교를 하면은 답이 빨리 나와요. 그러면 그 극단적인 비교를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 만약에 지금 몇 년도예요? 2020년도인데 만약에 20년 후다. 그게 30년 후도 그렇고 20년 후다. 그냥 극단적인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20년 후에는 A와 B라는 이 문제에서
우린 무엇을 택해야 될까요? 20년 후라는 극단적인 시간이 지났어요. A 부동산이 지금 B랑 헷갈리는 이유는, 이 위치 공개할게요. 위치 공개해도 돼요, 이거는 이제. A는 당산동 롯데캐슬이고 B는 신당동 남산타운인데요. 20년 후가 지난다면 A가 지금 지니고 있는, A도 입지 좋아요. 당산입니다. 네? 당산에 신축 많지도 않은데, 당산의 신축입니다. 브랜드고요. 20년 후에 A가 지니고 있는 메리트가 유지될 수 있는 겁니까? 헷갈리면 여러분, 극단적인 비교를 해보세요. 극단적인 비교. 안 그러면 여러분 계속 헤맵니다. 답 나와버리죠. 연식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무색해지는 것이라면 세대수는 유지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운동선수를 스카우트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딱 보니까 A라는 친구가 있고 B라는 친구가 있어요. 두 사람이 있어. A는 키는 한 170 정도 되고 몸무게 한 65kg 나가는데, 예를 들면 뭐 축구라면 축구를 한 15년 했고 10년 했고, B라는 사람은 체격이 한 188에 몸무게가 한 90kg에서 85kg 나가요. 근데 축구 운동 한 1년밖에 안 배웠어. 누구를 뽑아야 될까요? 메시는 뭐 그건 드문 사례고. 그러니까 대부분 여러분 이게 피지컬을 무시 못해. 똑같아요. 지금 아파트 고리가 똑같은데 이게 똑같은 얘기인데요.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영원히 불변한 것은 연식이 아니라 세대수입니다. 규모. 자, 그렇다면 뭐다? 이렇게 연식과 규모가 충돌이 왔을 경우야. 이거는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맞아요.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겠다면 규모를 선택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나는 그냥 짧게 먹고 나오겠다라면은 신축, 아까 누가 말했지만 신축의 당산, 좋죠. 좋아요.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애매할 때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가는 게 맞고, 그런 경우에는 연식보다는 규모를 우선시 여기시면은 한결 여러분 머릿속이 덜 아프고 명쾌해집니다. 명쾌해집니다. A랑 B가 있는데요. A는 둘 다 아파트고, A는 2005년. 연식은 이게 좋죠. 얘는 86년식이고, 이거 2005년. 세대수는 400대 2400이니까 이게 좀 낮고, 면적은 둘 다 20평대고, 매매가는 이게 좀 더 높고, 전세 얘가 좀 높고, 투자 얘가 좀 높네요. 뭐 이사할까요? C가 나왔네요. 네, 뭐 이사할까요? 위치 공개합니다. A는 강서구 염창동의 한화 아파트고요. B는 광명시 철산동 주공 13단지입니다. 철산 주공 13단지. 뭐 이사할까요? 지금 충돌이 오는 게 몇 가지가, 얘는 이제 복합적인 충돌이 오는데요. 일단은 지역적으로 얘는 서울과 경기도고요. 연식에서 이게 차이가 나고 세대수 차이가 나고. 이 문제를 준비한 이유는, 이거는 답변이 복합적인 건데, 첫 번째, 서울하고 경기도의 서열은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아까 우리 1번 문제 푸실 때, 그건 당연히 영등포지 할 때 서울과 비서울로 단정 지으시면 안 됩니다. 서울과 경기도의 서열은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행정구역으로 딱 나눠버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서열 기준이 충돌이 되고 판단이 진짜 어려울 때는 가급적, 저의 경우입니다. 정답은 아니지만 저의 경우에는 이거 진짜 아리까리한데 할 때는, 이거는 저는 판단 기준을 어떻게 잡냐면은 장기적인 개발 가능성.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재건축할 수 있어?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거야? 주로. 그리고 재건축과 리모델링이 만난다면은 당연히 재건축이 한 수 위죠. 한 수가 아니라 두 수, 세 수 위죠. 헷갈릴 경우에는 장기적인 개발 가능성을 내포한, 철산주공은 언젠가는 재건축을 본격적으로 드라이브 걸리는 날이 오겠죠. 그리고 광명이라든지 우리 성남이라든지 몇몇 경기도들이 있죠. 평촌도 그렇고, 걔네들이 서울 모든 지역에 밀리는 게 아니죠. 네. 서울에서도 지금 말씀드린 이 경기도 지역에 밀리는 서울이 많이 있죠. 서열은 그래서 어떤 행정구역으로 나누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이 문제? 용인 수지에 있는 어떤 아파트인데요. 33평과 43평이 있어요. 33평은 5억 9천, 43평은 6억 2천이래요. 지금 현재 시세입니다. 나와 있는 매물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사겠습니까? 야, 우리 부자정법 시청자분들이 이제 많이 늘었네. 불과 4, 5년 전만 해도 대형의 대자 40평대 4자 만권에도 금기어였는데, 이제 완전 여러분, 이 답변이 지금 시대에 반영되고 있는 건데,
아직 이렇게 제가 사례 하나 보니까 사례 화성 병점에 있는 실제로 있는 아파트 시세 한번 볼게요. 제가 그 병점을 상담해 드릴 때 20평과 30평이 있다면은 이 상담이 한 4년 전 상담입니다. 찾아보면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무조건 병점은 30평대를 권합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16년도면 4년 전인데 시세 한번 보겠습니다. 25평이 2016년도에 2억 3천, 33평이 당시에 2억 5천. 둘은 2천만원 차이였습니다. 2017년도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약간씩 올랐고 20평과 30평은 2,500 차이입니다. 지금 현재 최근 시세입니다. 지난주에 알아본 시세입니다. 25평은 2억 6,500을 부르고 있고 33평은 3억 3천에 부르니까 두 아파트 평형대의 격차는 6,500으로 벌어졌습니다. 평당 금액은 900만원, 700만원대에서 둘 다 1000만원대입니다, 이제. 대충 감이 오십니까? 제가 4년 전에 강의할 때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지금은 소형, 중형, 대형의 격차가 이렇게 좁혀져 있는 것을 시장 참여자분들이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데, 먼 훗날 지금을 돌아본다면은 그때는 참 시세가 말도 안 됐어 라는 얘기를 하는 날이 올 것 같다 얘기했었습니다. 이게 4년 전, 5년 전의 강의 내용입니다. 여기 바로 옆에 강의실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생각을 잘 해보실게. 아직까지 이런 곳이 있다면은 자꾸 33평 사겠다고 여기 와서 물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더 황당한 것은 그분은 43평 시세를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43평 시세 아시나요? 하니까 모르신대요. 그냥 33평 사야 된다는 생각하에 여러분 정말 많아요. 이런 분들이 정말 많아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건을 고르시면 안 되죠. 그러면서 누구를 원망합니까? 뭘 잘못 사고 누구를 원망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오셔가지고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 하세요. 내가 누구 전문가 막 얘기하시면서 누구 전문가 상담을 다 하고 왔는데 뭐 몇 년 전에 누굴 만나서 누구 상담했고 내가 그 사람들 말대로 했는데 돈을 못 벌고. 여러분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거 창피한 얘기입니다. 왜냐면은 그건 자기 투자 실패에 대한 핑계를 찾는 거 아닙니까? 핑계? 아니 그러면 그분이 그렇게 해서 만약에 막 매덕이 올랐어요. 그럼 그 중에 일부를 전문가에서 띄워줄 겁니까? 수익도 손실도 다 자기 책임할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가 가져가는 것이죠. 그건 잘하면 내가 잘한 거고 잘못되면 남 핑계 찾는 것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전문가가 정해질 수 없는 것까지 정해달라고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러면 안 돼요. 가장 큰 방향성은 어디서 나오냐면 그 사람의 투자 철학, 그 사람의 투자 성향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성향과 그 성향에 적합한 전략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큰 그림도 못 장하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정해달라고 하신다면은 그거는 상담 받아봤자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혼자 상담을 왜곡해서 엉뚱한 해석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평형별 가격 격차가 지나치게 적다면 한 평수 크게 가져가시는 게 낫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대형 아파트 사지 말라는 그런 이제 상담은 그런 전문가 분석은 더 이상 나오지도 않지만은 불과 3년 전, 심지어 2년 전만 해도 큰 평수 사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4년 전에 용인에 저는 대형 아파트만 샀어요. 용인에서 대형 아파트만 샀어요. 30평은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거 사고 나서도 여러 전문가분들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 거 왜 샀냐? 야, 용인에 미분양도 많은데 게다가 용인 가서 큰 평수를 샀다고? 전화 엄청 받았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일일이 설명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쵸? 내가 판단한 건 내 고집이 아니라 그냥 내 상식이었어요. 내 상식은 그랬어요. 아니 1000만원 차이 나는데 왜 하나 작은 걸 삽니까? 병점 15년도는 진짜 그냥 같다고 봐도 돼요. 500만원 뭐 1000만원밖에 차이가 안 났으니까 20평 30평이. 근데 20평은 길을 쓰고 들어가요. 뉴스에 맨날 소형이 대세다라는 뉴스 나오니까 소형 어거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제가 헷갈릴 땐 극단적인 비교를 하라 그랬죠. 그러면 1000만원 차이라면은 정말 나중에 30평이 10억이 된다면은 20평이 9억 9천 되겠습니까? 1000만원 차이가 유지된다면은 30평이 10억 되면은 20평이 9억 9천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상식적인 거고 이거는 뭐 전문 분석도 필요 없는 것인데 자신의 그 상식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팔랑귀고 이 심이 약하기 때문에 뻔히 내가 실수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 오판된 길로 갑니다. 꾸역꾸역 대고 갑니다. 네. 그리고 그 아파트 비교 문제를 제가 진짜 재미난 문제를 많이 낼 수 있는데
만들었다가 지금 여기 다 강의 내용에서 뺐어요. 왜냐면은 특정 단지를 폄하하는 것 같고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특정 단지를 막 좋다고 띄우는 것 같아서 진짜 도움될 만한 좋은 문제들이 많은데 다 빼버렸습니다. 아쉽지만 일단은 요 정도 문제까지라도 내가 다 맞추셨다면은 100% 이해가 가신다면은 그런 분들은 상담 받을 필요가 전혀 없고 혼자 판단하세요. 혼자 판단 해도 돼요. 근데 이 문제 중에 한 가지라도 틀렸다면은 혼자 판단하지 마십시오. 네. 나중에 후회해봤자 부동산 말했죠. 한 번 실수하면 평생 갑니다. 네. 자, 돌아와서 오늘 내용도 길어지네. 자, 부동산의 서열을 이해하라. 서열의 평가 기준이 무엇이냐? 우리 지금 봤지만 지역적인 서열은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그거를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를 여러분 그 많은 지역을 제가 읊어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역적인 서열, 기초적인 지역적인 서열도 헷갈리시는 분들은 자문을 구하셔서 판단하시면 좋겠고, 또 연식도 서열의 평가 기준이 되죠. 특히나 요즘처럼 신규 아파트가 귀한 상황에서, 너무나도 귀한 상황에서 이 연식에 대한 기준은 중요한 기준인데, 연식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옆에 써있는 규모도 중요한데, 이 연식과 규모가 충돌이 올 때 우리 아까 답을 배웠죠. 그 다음에 유형 다 같다면은 주상복합과 일반 아파트냐도 중요한 기준이 차이가 납니다. 서열에서는 당연히 주상복합은 일반 아파트 판상형보다는 서열상 밑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평형도 30평과 40평, 20평과 30평, 심지어 30평과 50평이 마치 동급처럼 판단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설령 시세가 그렇게 눈에 보인다 하더라도 그 두 평형대는 절대 동급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내용을 숙지하시는 게 자꾸 여러분들이 요청하시는 용산개발 뭐냐, 네, 또 올라, 또 우리 하성현님 또 쓰시네, 네, 뒤에 말씀드릴 겁니다. 저런 최근에 나온 이슈를 따라가는 것보다 제발 기본에 충실하세요. 기본에. 기본만 탄탄하면 그 위에 여러분 모든 거 여러분 마음대로 다 지을 수가 있어요. 온갖 기술과 스킬이 다 접목될 수 있어요. 기본만 되신다면. 근데 기본도 안 되시는 분들이 막 백덤블링 알려주세요. 네, 어려운 동작 알려주세요. 네, 큰일 나겠죠. 세 번째, 평가 기준이 충돌할 경우에는 가급적 장기적인 안목에서 기준을 딱 잡고 계시면은 그 혼란스러운 게 어느 정도 정리정돈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장기적인 관점을 볼 때는 말했죠. 연식에서 앞서는 것보다는 규모에서 연식은 좀 딸려도 규모에서 압도적인 놈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 두 메리트가 지켜질 수 있는 것에다 선택을 던지시는 게 보다 좋은 선택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기준이 충돌할 경우에 너무 헷갈려. 이번에는 도대체 모르겠어. 이 연식과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막 이 서열의 평가 기준들이 막 짬뽕이 돼서 막 헷갈려요. 그때는 어떻게 한다? 개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 개발 가능성은 뭐죠? 뭐 재개발이 됐든 재건축이 됐든 리모델링이 됐든 어떠한 개발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자병보 시청자분들은 이 제발 기초적인 데서 시수가 나오면은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급 기술을 쓰다가 시수가 나오는 것과 아주 기초적인 거에서 시수가 나오는 것과 어떤 게 더 타격이 클까요? 타격이. 고급 기술은 난이도 있는 고급 기술을 거기다 시수가 나오는 것은 타격이 덜해요. 왜냐면 기본은 지켜졌으니까, 최소한 그분은. 근데 기초적인 기본에서 실수가 삐끗거려 버리면은 이거는 거의 회복 불가입니다. 말했죠. 한 번의 실수로 평생 후회한다. 그러니까 제발 이런 것들을 지금 용산 이슈를 알려달라는 것보다 이런 질문을 계속 던지셔야 돼요, 여러분. 네. 이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죠? 나중에 보세요. 여러분 주변 잘 보세요. 이 기초를 몰라서 잘못 사고 잘못 파는 분들 숱하게 많습니다. 정말 어떻게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 국민 중에 절반 넘게 다 이 기초를 몰라. 그러니까 제발 입력해 두세요. 자만해서 막 이렇게 나는 이거 다 알아, 나 좀 어려운 거 좀 가르쳐줘, 그러지 마시고 본인은 한번 초심 좀 돌아가 보세요. 그리고 이 말 한번 읽어보세요. 이 말은 어렵습니까, 여러분? 다양한 입장으로 분석해보자. 무슨 소리예요? 실거주자. 입장은 세 가지야. 다양하지도 않아, 사실. 실거주자예요, 투자자예요, 세입자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참 이게 별것도 아닌데 참 이런 얘기를 강의를 하는 것도 웃긴데 잘 보세요, 여러분.
실입주자분들은요, 들어가서 사이집을 찾는 분들은요, 정말로 딱 그 입장으로만 조사합니다. 그리고 투자하실 분들은요, 정말로 순수하게, 정말 그 순수한 마음으로 투자자의 입장으로만 조사하십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실거주하실 분들은요, 실거주자의 입장으로도 보시고, 나는 실거주할 집을 찾는 거지만, 내가 지금 살려고 하는 그 부동산에 투자자가 본다면은 어떠한 관점으로 보일까? 라는 입장으로 한번 보시고요. 더 나아가서, 이 동네에서 내가 지금 살려고 하는 부동산에 나는 실입주자인데, 아직 계약은 안 했어요. 그 집을 바라볼 때, 그냥 세입자의 입장으로 한번 그 지역과 그 단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이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이거 안 해. 이거 안 한다니까. 왠지 알아요? 귀찮고, 자만해서 그래요. 난 다 알아. 이거 뭐 아파도 쉽지 뭐. 이게 뭐 어려워. 자만해서 그래요, 여러분. 그리고 투자하실 분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여기를 전세 끼고 투자할 생각으로 지금 보고 있어. 하지만, 나는 그런 입장이지만, 실제 거주할 사람 입장으로 내가 지금 투자의 부동산을 한번 바라봐 주시는 거고, 나는 투자할 사람 입장이지만, 세입자의 입장으로 한번 내가 살 거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어렵나요, 여러분? 수억 원이 들어가는 부동산에 사는데 아주 1차원적인, 나는 실입주자 입장으로 보는 거고, 나는 투자자, 난 투자자 입장으로 보는 거고, 이러면 안 돼요. 안 늘어요. 실력이 안 늘고. 정교해질 수가 없어요. 이 문제 풀어볼까요? 실거주자에게는 뭐뭐가 중요하고, 투자자에게는 뭐뭐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 정도는 맞춰야 되겠죠, 여러분? 네, 우리 부자변법 구독자분들이시라면은 이 정도는 맞춰야 되겠죠? 이거 참고로 여러분, 이거 못 맞추시는 분들은 심각한 분들이세요. 실거주자에게는 뭐가 중요하고, 투자자에게는 뭐가 중요하다. 입지가 나오고, 교통이 나오고, 주거 환경이 나오고, 실거주자는요, 매매가가 중요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대출까지 일으켜서 내가 지금 내 돈을 다 합쳐서 대출까지 일으켰을 때 얼마까지가 가능해? 그 얼마는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투자하실 분들, 전세 끼고 투자하실 분들은 투자 금액이 중요해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이게 뭐가 어렵다고. 잘 보세요. 나 투자할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전세를 안고 A라는 어떤 아파트를 살려 그래.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이게 10억짜리고 전세 5억이면은 5억이 필요하대요. 예를 들면. 예를 가정한 거예요. 예를 든 거예요. 그러면 투자하는 분들은 보통 어떻게 움직이냐면은 요 들어가는 투자 금액 5억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실거주 하실 분이래. 그러면 이 들어가는 10억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드리는 말이 뭐죠? 투자하실 분은 요 투자 금액 5억만 보일 게 아니라 10억이라는 매매가의 무게감을 느껴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거꾸로 또 실거주하실 분은 전세 놓을 거 아니지만 다 들어가서 거주할 거지만 이 내가 지금 살려고 하는 집을 전세를 안고서 누가 투자한다면은 이 전세 입자의 입장도 한번 대보는 거고 이 전세 안고 투자자 입장도 한번 대보는 거예요.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이 한 수와 두 수만 봐도 여러분 장기랑 바둑으로 따지면은 1급하고 10급의 차이야. 진짜예요. 이거는 정말로. 왜냐면 부동산은 장기나 바둑처럼 급수가 촘촘하지 않아. 10급, 5급, 1급. 1단 가는 거예요. 그렇게 5단, 10단으로 가는 건데 계단이 이 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초적인 것도 못 하시면은 5급이 아니라 10급인 거예요. 10급, 15급일 수도 있고.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자꾸 흥분하게 되네요. 들어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이걸 안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상관없어. 저는 제 거 살 때 내가 다 판단 이렇게 하니까 저는. 투자 금액이 적은데 매매가가 너무 무겁다. 그러면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 그러면 이거는 투자하기에는 가벼운 건 맞지만 실입주자에겐 좀 무겁구나 이거. 왜냐하면 여러분 투자 수요가 말랐을 때 유지될 수 있는 건 실수요이기 때문에 투자 수요가 말랐을 때 실수요가 유입될 수 있는가를 봐주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제 말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봐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투자하는 것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또 거주해서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항상 말하지만 매수할 때 제발 매수하기 전에 매수 계약서 쓰기 전에 매수했다라고 가정하고 내가 나중에 이거를 팔 때 나중에 팔 거 아닙니까? 아직 산 거 아니지만 팔 때 가정해 보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팔려면 누군가가 매수를 해줘야 되죠, 여러분. 맞나요? 내가 팔려면은 누가 매수를 해줘야 돼. 그래서 뭐라 그랬죠? 사기 매수 전에 샀다고 가정하고 매도를 한다면은 나중에 내 물건을 사줄 사람 입장이 좀 돼보자. 한 번만 상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제발. 네? 이거
딱 한 수만 보는 건데 이 한 수만 봐도 여러분들이 오판할 수 있는 확률을 많이 낮춰드릴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샀다고 가정하고 내가 이거 나중에 5년 있다가 내 목표 금액에 판다면은 시장에서 그 물건을 바라봐주는 입장이 한번 돼보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잘 해보세요. 내가 이거를 팔 때 내 물건을 사줄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모르죠. 근데 보통 이러겠죠. 내 물건 나중에 이거 사줄 사람이 실입주자일 수도 있고 투자자일 수도 있어요. 알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그 입장을 헤아려 보는 거예요, 사기 전부터. 그리고 나중에 내가 팔 때 이거 사줄 사람이 투자자일 수도 있고 식어줄 사람도 있고 부동산을 잘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잘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돈이 많은 사람일 수도 있고 정말로 팍팍 긁어서 억지로 사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몰라. 그러니까 그 여러 입장이 돼보면서 사기 전에 그 입장이 돼보시면서 내가 샀을 때 이 물건을 받아줄 사람 입장은 누가 있을까를 한숨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네, 제발 이 기초를 탄탄하게 갖추셔야지 여러분 정말 멋진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사 매매 가격대에 우리 문제 풀었죠. 그 문제 잘 떠올려 보세요. 오늘 푼 문제들 4가지 문제 다 풀어보세요. 5가지. 유사 매매 가격대에 상위 서열 부동산 확인하. 무슨 소리예요 이게? 우리 이거 1번 문제 얘기해요. 1번 문제. 예를 들면 매매가가 유사 매매 가격대. 그러니까 매매가가 10억이라면 내가 지금 10억 원짜리 아니 이건 너무 많다. 내가 매매가 5억 원짜리 부동산을 좀 살려 그래. 내가 지금 사고자 하는 부동산이 있는데 그 5억이래 매매가가. 그러면 5억 원짜리 부동산이 내가 지금 관심 가진 이 부동산 말고도 어느 지역에 좀 더 좋은 지역에 혹시 매매가 5억짜리가 있는가를 보자는 소리예요. 그 얘기고 또 나아가서 이번엔 유사 투자 금액대 내가 전세를 안고 뭘 살라고 하는데 그게 투자 금액이 3억이래요. 예를 들면 그러면 그걸 딱 계약서 그냥 덕접 쓰기 전에 3억 원으로 조금 더 좋은 지역에 살 수 있는 게 있는지 없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너무나 상식이죠. 반드시 해야 되는 자세죠. 근데 이걸 안 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쉬워요. 어렵지 않아. 이게 뭐가 어려워. 오늘 이 강의 내용은 최근에 제가 상담을 하면서 느꼈던 거다 보니까 내용인데 대세 상승장 최근 한 6년 동안 참 많이 올랐죠. 서울의 경우에 많이 올랐는데 이 대세 상승장에서 못 올랐던 다른 표현이 없어서 소외지역이라 그럴게요. 제가 소외지역, 열세지역.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아파트를 보고 계시는데 그 보시는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최근 5, 6년 동안 거의 못 올랐거나 되려 떨어진 곳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지역의 부동산을 보시는 분들은 지금 얘기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매수 타이밍의 열쇠는 매매가를 보지 마세요, 여러분. 전세만 보고 계시면 돼요. 전세 동향. 근데 뭐라고 써있죠, 지금? 전세 물량, 전세 가격 추이, 물량과 가격 추이. 따라하세요, 그냥. 옆에 누가 있다면 그냥 따라하세요, 여러분. 전세, 물량과 가격 추이. 전세, 물량과 가격 추이. 이 레슨은 여러분 돈 싸들고 와서 알려달라도 이런 강의는 안 해줘요. 네? 누가 해주겠어요, 그쵸? 이런 강의를. 자꾸 우리가 여러분 유튜브 자꾸 보시면서 누가 고기 하나 나 입에 안 넣어주나. 그 고기가 썩은 건지 상한 건지 어떻게 알고 입을 벌리고 계십니까? 그쵸? 고기 잡는 법을 잘 배우세요. 고기 잡는 법을. 그리고 제발 왜곡하지 마세요. 지금 뭐예요? 소외지역 얘기하는 겁니다. 최근 5, 6년 동안 못 오른 동네 또는 떨어진 동네를 보실 때 그 지역은 절대 사면 안 됩니다라는 이런 상담이 많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 상담은 제 생각엔 잘못된 상담이에요. 영영 못 오르는 부동산이 아니라 늦게 오르는 부동산을 팔지 말라고 하는 상담 많이 봐요. 만약 그거 파시면은 저 오를 것 같아요. 제가 이 고양시 같은 경우도 저점을 지나고 있다는 말은 여러분 고양시가 저점을 지나고 있으니까 빨리 고양시 삽시다.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뭐라 그랬죠? 고양시에 지금 집을 소유하신 분들이 5년, 6년 동안 왜 우리는 안 오를까? 가망이 없대. 모든 전문가가 팔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 이제 안 되겠다. 팔자. 이렇게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지. 고양시 가서 아파트에 사세요. 그러니까 하지도 않은 얘기들을 혼자 막 왜곡해서 망상에 빠져있다니까. 그게 아니라 5년 동안 못 올랐으면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그분들 소유하신 분들은. 근데 지금 오르기 전에 판다? 안 되지. 사람 소리가 아니라 소유자분들 팔지 말란 소리입니다. 고양시 얘기는요. 그래서 잘 보세요.
왜 전세 동향이 매수의 열쇠냐면 이유도 알아야 되겠죠. 단순 암기에서 그치지 말고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대세 상승장에서 못 올랐던 소외 지역들은 뭐 다른 말로 열세 지역들은 한결같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가 지역을 읊고 싶은데 차마 지역을 얘기하지 않을게요. 뭐 아시는 분만 아시면 되니까. 그렇지? 최근 5, 6년 동안 서울의 아파트가 2배, 3배 오르는데 못 올랐거나 떨어진 그런 동네들이 있어요. 그 지역들은 지역을 막론하고 공통점이 있더라. 공통점이. 그 공통점이 뭐냐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1번 전세 물량이 엄청나게 쌓이면서 전세 물량이 이만큼 쌓이면서 2번 전세 금액이 빠지면서 이 순서 잘 기억하세요. 3번 매매가가 동반해서 빠집니다. 무조건 요 패턴입니다. 이 패턴 하나의 패턴은 그냥 답이 나와요. 어느 지역을 대입해든 최근 5, 6년 동안 못 올랐던 동네는 한결같이 이겁니다. 다 이거 싹 다 이거예요. 물량. 특히 뭐다? 전세 물량. 자, 그러면 이게 소외 지역의 공통점이라면 이 소외 지역, 열세 지역이 올라갈 수 있는 신호가 어디서 나올 텐데 그 신호 알려드릴게요. 이 두 가지 신호 봅니다, 저는. 자, 뭐다? 전세 매물이, 물량 얘기죠? 확연하게 감소해야 돼. 매매가 아니라 전세 물량이 감소해야 돼요. 두 번째, 전세 가격이 반등이 나온다. 자, 여기서 잘 보세요. 나는 좀 빠른 타이밍에 가고 싶다면은 요거 1번, 요게 1번이에요. 매물이 주는 게 1번. 전세 값이 반등 나오는 거 2번인데 1번 타이밍에 들어가면 됩니다. 제가 그 부자변법 유튜브 채널 들어오시면은 그 일상생활 적는 커뮤니티에다가 인천 얘기를 올린 적이 있어요. 그 뭐 현장 조사 중에 인천에서 만두집 가서 만두 먹다 제가 만두 먹는 사진 올린 게 있는데 그때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인천에 왜 갔겠습니까? 수용성 따라가는 거는 제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따라가선 제가 항상 말하지만은 길목에 딱 진치고 있지 않고 골목길 따라 들어가는 분은 거의 돈 벌기 힘들어. 물론 골목길 따라 들어가도 돈은 벌 수 있지만은 우르르 들어가는 거 보고서 꽁무니 따라가다가는 그냥 물리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제가 용인에 투자했던 게 2016년도니까 그 당시는 용인은 미분양의 무덤이라는 오명이라는 그 뉴스가 많이 나올 때인데 저는 내가 그 길목이 다 비어있더라고요. 길목에 딱 앉으면 돼. 지금 뭐 골목길 엄청 따라 들어오더라고요, 사람들이요. 제가 용인에 갖고 있습니다. 용인 추천지만 안 드립니다. 네, 갖고 있죠. 왜냐면 내가 오해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제가 인천에 제가 관심 있게 보던 동네가 있어요. 지역은 얘기 안 할게요. 근데 그 지역을 제가 한 5년 지켜봤어요. 5년을 지켜봤고 무슨 동인데 그 동에 있는 아파트 전체 데이터 분석을 했었어요. 어느 정도 분석이냐면은 뭐 대지 지분이며 그 과거 최고가, 전세 최고가, 매매 최고가, 그러면서 최고가 대비 몇 프로가 빠졌고 이런 내용. 그리고 계단식과 복도식, 화장실이 하나인 거, 두 개인 거에서 하나인 거 다 빼버리고,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전세 끼고 1억도 안 되는 투자를 하나 하더라도 분석하고 검토할 게 진짜 많아요. 물론 저는 나도 투자하고 또 저랑 올 초에 상담 받았던 분들 중에는 그 데이터를 토대로 추천을 받으신 분도 계십니다. 근데 제가 5년을 지켜보면서 지금 이 위에 세 번째 줄에 있는 전세 물량이 쌓여 전세가 빠져, 매매가 또 빠져. 전세 물량 또 쌓여, 전세가 안 나가, 전세 빠져, 매매가 또 빠져. 이 패턴이 5년 동안 나오는 동네들을 봤는데 제가 그 동네를 올 1월 달에 들어갔거든요. 저는 올 1월 달에 들어갔는데 잠깐만요. 아유, 카메라가 이게 화질이 왜 이러냐. 저는 올 1월 달에 들어갔는데 저는 하나 보고 있었어요. 전세. 1월 달에 투자 매수 타이밍 잡기 전에 제가 10월 달에 딱 되니까, 작년 10월 달에 딱 되니까 제가 보고 있는 그 인천의 모 동네의 그 전세 매물이
참 많았었는데 정말 확연하게 확 줄더라고요. 제가 느낀 체감은 한 반 주는 것 같아. 전세가 이만큼 있었는데 한 반이 줄더라고요. 작년 10월 달에. 또 12월 달이 되니까 거기서 또 반이 줄더라고요. 아직 전세 가격은 그대로였어. 반등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1번 현상, 이거 1번 요 현상이 나오고 있던 거예요. 매물이 팍 줄더라고요. 그래서 1월 달에 드디어 5년을 지켜보다가 들어갔어요. 5년을 지켜보다가 들어갔어요. 1월 달에. 매수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2월 말 되니까 전세 금액이 반등이 나오는데 정말 5년 동안 빠졌거든요. 5년 동안. 지금은 전세 반등으로 안 끝났습니다. 매매 반등이 많이 나왔습니다. 비율 대비. 뭐 오른 건 몇 천이지만은 들어간 투자 금액 자체가 뭐 5천? 4천이었나? 그런 것 같아요. 4천이었나.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이게 전세 물량이 많아지면서 전세 약세가 나오고 매매가가 빠지고, 거꾸로 전세 물량이 급감하면서 전세 가격이 강세를 보이면서 매매가 강세가 나오고. 자, 대세 상승 소외 지역 내 부동산 매수 타이밍 신호다. 언제가? 전세 매물이 확연하게 줄면서 전세가 반등이 나오는 시기가 소외 지역. 그러니까 소외 지역은 포커스가 매수 포커스보다는 사실 갖고 계신 분들이 그 소외되는 기간 동안 집값도 못 올라서 짜증이 이렇게 나 있고 억울하실 텐데 사실 팔고 갈 데도 없거든요. 다 올랐고 나만 못 올랐으면 팔고 갈 데가 없어요. 그거를 뭐 전문가다 폭락론자 말을 듣고서 집어 던졌다가는 팔고 나서 이렇게 몇 달 만에 5년 동안 빠지던 게 이분이 파신 분은 좀 죄송하지만 파신 분은 한 달 반 만에 오를 줄 알았을까요, 그분이? 네. 자, 5분만 쉬었다가 용산 최근에 발표한 용산 뭐 8,000세대 뭐 그 얘기 좀 5분만 쉬었다가 해드릴게요. 잠깐만요. 5분만 쉬었다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박병찬의 부자병법의 박병찬입니다.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누나가 되었어요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보이는 이 사진의 친구는 제 딸입니다. 이게 어떤 책이냐면요. 우리 교회 목사님께서 아주 아픈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도왔으면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또 어린 친구들 중에서 특히 이 희귀 난치병 있는 친구들을 좀 도우면 좋겠다라는 그 취지가 너무 좋아서 시작하게 된 일입니다. 책은 정가는 15,000원입니다. 그리고 이 15,000원 중에서 우리 유통과 이 판매 구조상 나가는 비용이 9,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15,000원의 책을 팔아서 6,000원의 그런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아픈 친구들을 많이 도울 수 없기에 총 3,000부를 찍은 이 책에서 1,000부만 인터넷 서점과 일반 서점에 유통을 시키고 2,000부는 제가 유통 마진 없이 직접 판매를 하겠다라고 해서 총 2,000권이 판매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책의 출판 비용은 총 1,755만 원이 들어갔고 그것은 제 개인적인 기부 형식으로 쓰겠습니다. 이 책 판매 수익 전액은 우리 난치병을 앓고 있는 우리 미성년의 어린 친구들을 돕는 데 쓸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도움을 주시고 또 온전히 손길을 베풀어 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도서 구입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해주실 내용은요. 계좌로 지금 보이시는 이 계좌번호로 도서 금액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원래 이 책의 정가는 15,000원입니다. 다만 저희가 전문 판매업이 아니기 때문에 포장이며 배송이며 깔끔하게 보내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회사 통해서 구입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직접 연락 주셔서 구입하시는 분들은 제가 직접 손수 이렇게 자필 서명을 꼭 해서 감사의 뜻을 이렇게 좀 보내드릴 수 있는 것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만 원 이상을 부탁드립니다. 택배비며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도서 금액을 보내주실 때는 받는 분 통장에 즉 입금자명을 성함과 전화번호 4자리나 본인이 알 수 있는 이렇게 내용을 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박병찬 6640 이게 제 핸드폰 뒷자리입니다. 나는 이렇게 할 줄 모르신다 하시는 어르신이 계시다면 그냥 보내주시고요. 저희 회사로 전화 한 통만 주시면 저희가 혼선이 없도록 응대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도서 금액을 보내주신 후에는 도서 주문 이 도메인을 클릭해 주셔서 배송 내역, 성함, 금액, 그리고 받으실 주소 이걸 적어 주셔야 되는데요. 컴퓨터로 이렇게 영상을 보시면 영상 바로 하단에 도서 구입 신청 페이지라고 떠 있을 겁니다. 그 도메인을 클릭하시면 지금 보이시는 페이지가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수량, 그리고 도서는 제목은 누나가 되어서요 선택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주문하시는 분의 성함, 입금하신 금액, 그리고 핸드폰 번호, 그다음에 배송지 주소를 이렇게 적어주셔서 이렇게 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 주문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스마트폰으로 도서를 구입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우측에 보시면 조그만 화살표가 있습니다. 그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글이 나오는데요. 도서 구입 신청 페이지가 있고 도서 구입을 설명해 드리는 블로그 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도서 구입 신청 페이지를 눌러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도서 구입 신청 페이지가 뜹니다. 도서 구입 관련된 필독 사항이 적혀 있고요. 원하시는 수량을 1권, 2권 또는 기타 권수 적어주시면 되겠고, 도서명 선택해 주시고 주문자 이름을 적어 주시고요. 그리고 주문자분의 입금자명의 성함과 핸드폰 번호 뒤 4자리를 함께 적어주시면 혼선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입금 금액, 입금하신 금액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핸드폰 번호 적어주시고 배송 받으실 주소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좌 안내는 다시 나와 있고요. 아래 보시면은 개인정보 수집 동의 체크하시고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주문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누나가 되었어요. 많이 응원해 주세요.